장원 재혼한 지 얼마나 됐냐고 젊은 놈을 만나고 닫았는 거야.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본 그 장면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 순이가 낯선 젊은 남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지요. 남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순이는 그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뭔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지요. 그날 아침 순이는 경로당에 간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은 반대 방향이었고 저는 우연히 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커피숍 아내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지요.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배신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재혼한 지 겨우 1년, 아직 서로에게 완전히 익숙해지지도 못한 사이인데 벌써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돌아가야 할까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순이가 남자에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저 모르게 꾸미고 있는 걸까요? 곧 흥미진진한 사연이 시작되는데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들으실까요? 저는 횡성에서 이 사연을 만들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저는 박민수, 올해 70입니다. 젊은 시절 구청 공무원으로 일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조용히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었지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는데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경기도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고 딸은 서울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내 영순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지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영순이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저는 아침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영순이가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영순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119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무 많이 출혈되었다고, 이미 뇌 손상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버티다가 영순이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멍하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을 뿐이지요.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며 제 곁을 지켰고 손자들도 와서 할아버지 힘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지요. 익숙한 공간에서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찻잔도, 옷장에 걸린 옷들도,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금방이라도 부엌에서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이면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졌고 밥을 차려 먹는 것조차 귀찮아졌지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들 내외가 주말마다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며느리가 냉장고를 보고는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상한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딸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로당에 다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라고 했지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경로당이라니 저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계속되는 권유에 못 이겨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경로당에는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화투를 치는 분들도 있었고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보았지요. 그곳에서 이순이를 만났습니다. 순이는 67세로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조용한 인상의 분이었지요. 경로당 안쪽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처럼 떠들썩하지 않았고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번 마주치다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이도 남편을 먼저 보냈다고 했지요. 3년 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순이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지만 금방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경로당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영순이 이야기를 꺼내도 불편해하지 않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지요. 몇 달 후 아이들이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꺼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지내시는 게 좋겠다고 경로당에서 만난 순이 씨가 괜찮은 분 같다고 했습니다. 딸도 거들었지요. 엄마도 아버지가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영순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의 권유가 계속되었고 순이의 아들도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 만나자고 했습니다. 결국 양가 자식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작은 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어색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어디까지 다가가야 할지 몰랐지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집안일을 하고 저는 제 방에서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영순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순이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냈고 저는 대부분 듣기만 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손자들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지요. 때로는 귀찮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 떠들썩함이 그리웠습니다. 순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그 사람과 비교하고 있었으니까요. 순이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제가 영순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순이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저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잘 지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괜찮다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였을까요? 순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순이가 외출하는 횟수가 늘어났지요. 전에는 장을 보러 가거나 경로당에 가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밖에 나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산책 좀 한다고, 친구 만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이었지요. 평소에는 편한 옷을 입고 다니던 순이가 요즘은 단정한 블라우스에 깔끔한 바지를 입고 나갔습니다. 머리도 아침부터 빗질을 여러 번 하고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순이가 외출 준비를 하는데 가방에서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지요. 뭐냐고 물으려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괜히 캐묻는 것 같아서 불편할까 봐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보통 2~3시간이면 돌아오는데 5시간이 넘게 걸렸지요. 어디 갔었냐고 물었더니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순이는 자주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제대로 보지 않았고 식사 준비를 하다가도 가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도 이상했습니다. 순이가 전화를 받으면 제가 있는 거실이 아니라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가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구랑 통화하냐고 물으면 친구라고, 아들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순이가 통화하는 중에 제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순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갈게요. 꼭 부탁드립니다.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친구나 아들에게 하는 말투가 아니었지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출도 잦고 전화 통화도 피하고 방문도 자주 잠그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순이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요.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을 볼 생각은 없었는데 문자 내용이 잠깐 보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약속 잊지 마세요. 라는 문구였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그냥 전화번호만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누구와 약속이 있는 걸까요?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더 단정했지요.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정기 검진 받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순이는 평소에 제게 병원 가는 날을 미리 알려주곤 했거든요. 같이 가자고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아침에 갑자기 나간다고 했습니다. 순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자꾸 순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병원에 간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간 걸까요? 점심때가 되어도 순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진은 보통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데 벌써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불편할까 봐였지요. 오후 2시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밖에 나갔습니다. 산책이라도 하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상가 쪽으로 걸어갔지요. 그때였습니다.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순이가 보였습니다. 순이는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지요.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순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고 있었고 남자는 그것을 받아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였지요. 순이가 남자에게 뭔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듯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지요. 순이가 병원에 간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저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은 걸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들어가서 따져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따져 물었을 때 나올 대답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 갔다 왔다며 가방을 내려놓았지요. 검진 결과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별 이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만든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지요. 순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어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커피숍에서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순이와 그 남자의 모습이, 그들이 나눈 서류가, 순이의 진지한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대체 순이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 모르게 뭘 꾸미고 있는 걸까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순이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순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지요. 언제 외출하는지, 전화는 누구와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일주일에 3~4번씩 외출했습니다. 그때마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방에 서류 봉투를 챙겼지요. 어디 가냐는 질문에는 친구 만난다, 산책 간다는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이가 서재에 있는 제 책상 서랍을 열어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순이가 깜짝 놀라며 서랍을 닫았지요. 무얼 찾느냐고 물었더니 볼펜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랍에는 볼펜이 없었습니다. 제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지요. 통장과 도장, 부동산 서류 같은 것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순이가 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결혼할 때 재산 문제로 다툰 적은 없었지만 각자의 재산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었지요. 순이도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었고, 저도 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순이가 제 서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은행에서 온 우편물을 유심히 보기도 했고,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오래 들여다보기도 했지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시냐고, 순이 씨와는 잘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아들은 뭔가 알아챈 듯 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며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지요. 아들에게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말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괜히 가족 간에 불편한 분위기만 만들 수도 있었지요. 그날 저녁 순이가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했지요. 저는 슬쩍 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갈게요. 그때 최종 결정하면 되나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금액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제 재산과 관련된 얘기인가요? 순이가 통화를 끝내고 방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이미 거실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제 옆에 앉으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순이가 외출한 사이에 저는 순이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요. 책상 위에는 달력이 놓여 있었고 몇몇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요일 10시, 금요일 오후 2시, 검사 결과 확인 같은 짧은 메모들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라니 무슨 검사를 받은 걸까요? 병원 검진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순이 본인의 서류였지만 그 사이에 제 이름이 적힌 종이도 있었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와 아파트 주소가 적혀 있었지요. 왜 순이가 제 정보를 따로 적어둔 걸까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순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에게 다가온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순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벽이 더 높아지는 것을 느꼈지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순이와의 거리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도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제가 예전보다 말이 없고 표정이 굳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겠지요.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며칠 후 딸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안 좋다며 걱정했지요. 순이 씨와 잘 지내시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딸은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딸이 부엌으로 순이를 부르더니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소리는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다는 말이 희미하게 들렸지요. 순이는 자기도 걱정이라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순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달라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 했지요.
순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수상해서 감시했다고, 당신 방을 몰래 뒤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몸이 좀 안 좋을 뿐이라고 둘러댔지요.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 결혼이 실수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이를 믿을 수 없다면 같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영순이가 떠올랐습니다. 영순이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영순이는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숨기는 것도 없었고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달랐습니다. 순이는 저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이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젊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금액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고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지요. 달력에 표시된 그날이었습니다. 십시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지요. 순이는 그 젊은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순이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순이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했지요. 순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옷장도 확인했습니다. 침대 밑도 들여다봤지요. 옷장 안쪽 상자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였지요.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지, 상담 기록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환자 이름이 순이가 아니라 제 이름이었습니다. 박민수, 제 주민등록번호도 적혀 있었지요. 진료 과목은 신경과 내분비내과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제 이름으로 된 병원 서류를 순이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런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건강검진 기록이었습니다. 혈당 수치,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받은 검진 결과와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자세했고 추가 검사 항목도 많았습니다. 다른 서류에는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의 필체였습니다. 당뇨 식단 마이너스 현미밥, 채소 위주, 과일 적당량, 염분 섭취 줄이기 마이너스 국물 적게, 운동 마이너스 하루 30분 걷기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에는 병원 상담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5일 영양사 상담, 11월 12일 재활치료사 상담, 11월 19일 신경과 추가 상담 같은 것들이었지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순이는 왜 제 건강에 대해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 걸까요? 봉투 맨 밑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편지지에는 순이의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지요. 아직 봉투에 넣지 않은 쓰다 만 편지였습니다. 민수 씨에게 이 편지를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 씨는 모르고 계시지만 제가 요즘 병원을 자주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 건강검진 결과를 봤을 때 거기까지만 쓰여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비어 있었지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순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순이는 왜 이걸 숨기고 있는 걸까요? 다시 서류들을 펼쳐봤습니다. 그제야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혈당 수치 지속 상승 마이너스 당뇨 전 단계 주의 필요, 경도인지 장애 가능성 마이너스 추가 관찰 필요, 고혈압 경계선 마이너스 식이요법 및 운동 필수 같은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건강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앞에 털썩 앉아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순이가 만난 그 젊은 남자는 혹시 의사였을까요? 아니면 영양사였을까요? 순이는 제 건강을 위해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왜 저에게 말하지 않은 걸까요? 왜 몰래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제 건강이 나쁘다면 당연히 저에게 먼저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저 몰래 수집하고, 저 몰래 병원을 다니고, 저 몰래 상담을 받다니. 이건 명백한 침해가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혹시 제 건강이 나쁘다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건 아닐까요?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려는 건 아닐까요?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불순해 보였습니다. 순이의 친절도, 조용한 태도도, 집안일을 돌보는 것도 모두 다 계획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넣기가 힘들었지요. 원래 자리에 봉투를 돌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순이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요? 오후가 되어 순이가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지요. 친구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지요. 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무언가를 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평화로운 소리들이었지만 제게는 불편하게만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이가 차린 밥상을 보니 평소와 달랐습니다. 현미밥이었고 나물 반찬이 많았으며 국물은 거의 없었지요. 서류에 적힌 당뇨 식단과 똑같았습니다. 순이는 제가 밥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제가 현미밥을 먹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표정이 불편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지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순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순이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이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순이에게 물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실을 요구해야 할까요?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이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실을 들어야 했지요. 순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밥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저는 식탁에 앉아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 씨,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밥그릇을 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까요? 당신이 수상해서 감시했다고, 당신 방을 뒤졌다고, 당신이 거짓말하는 걸 알고 있다고. 그때 순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이는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전화를 받았지요. 네, 김 선생님. 순이가 말했습니다. 아, 결과 나왔나요? 순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갈게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순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병원에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병원? 무슨 병원이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달부터 민수 씨 건강이 걱정되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가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뭘 깜빡한다고 하는 거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약속을 잊으실 때가 있으세요. 며칠 전에도 아들분이 온다고 하셨는데 잊으셨잖아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실 때도 있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민수 씨 건강검진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이 추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젊은 남자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난 그 사람 말이다. 순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셨어요? 그분은 제 조카예요. 영양사거든요. 민수 씨 식단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카라고? 영양사라고? 저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봤던 바로 그 서류들이었지요. 이게 지금까지 받은 상담 기록이에요. 영양사 상담, 재활치료사 상담, 신경과 의사 상담까지 받았어요. 모두 민수 씨를 위해서였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순이가 꼼꼼하게 메모한 내용들이었지요.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수 씨가 저를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아직도 첫 부인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분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최소한 민수 씨 건강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니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알아본 거예요. 민수 씨께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용히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순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했는지 보였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니며 상담을 받고 전문가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조카에게까지 도움을 청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신경과에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와요.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듣기 무서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식단도 바꿨어요. 현미밥에 나물 위주로 염분도 줄이고 있어요. 민수 씨는 눈치채지 못하셨을 것 같지만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순이가 절 감시하고 통제하고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서류함을 받던 것도, 은행 고지서를 받던 것도 혹시 치료비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되어서였어요. 제 돈으로 충분한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민수 씨 돈을 쓰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순이는 제 재산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으로 제 치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민수 씨를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침묵이었지요. 오후에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순이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말이지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순이는 저를 배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2시 순이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순이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순이가 먼저 제 손을 잡은 것이었지요.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신경과로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순이는 계속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손이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습니다. 순이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부인께서 여러 번 오셔서 상담하셨지요. 오늘 환자분과 함께 오셨네요.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서 당뇨 전 단계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했지요. 혈압도 약간 높은 편이라 식이요법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검사 결과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초기 증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지요. 규칙적인 운동, 두뇌 활동, 사회적 교류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순위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식단표도 만드시고 운동 계획도 세우시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알아보셨더라고요. 환자분이 좋은 보호자를 만나셨네요. 순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이가 제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민수 씨. 우리 함께 잘 관리하면 돼요.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이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가 언제부터 걱정했는지, 어떻게 알아봤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천천히 들었습니다. 순이는 한 달 전쯤 제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걸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잊는 일도 있었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는 일도 잦아졌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점점 걱정이 되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조카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했지요. 조카가 영양사라서 식단 관리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병원도 추천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병원을 오가며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영양사, 재활치료사를 만나 조언을 구했지요. 제 건강검진 자료를 가져가서 보여드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어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한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민수 씨가 놀라고 걱정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민수 씨가 저를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두려웠어요. 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직 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신 것 같았어요. 첫 부인 사진을 보실 때마다 제가 자리를 피했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민수 씨가 불편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순이는 제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저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민수 씨 곁에서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민수 씨 건강은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이 집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 우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순이가 제 등을 가만히 두드려줬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순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순이 곁에 앉아서 순이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제 잘못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이를 의심했습니다. 순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이의 방을 뒤지고 순이를 감시하고 순이의 모든 행동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부담 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이지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순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민수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이를 믿지 못하고 순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쥐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같이 산책하실래요? 의사 선생님이 매일 30분씩 걷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뭐든 같이 의논하자고 혼자 짊어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렸지요. 처음에는 말없이 걸었지만 점차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순이는 제게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을 만난 이야기, 아들을 키운 이야기,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놨지요. 저도 영순이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이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심 있게 들어주며 좋은 분이셨다고 많이 그리우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순이를 그리워하는 것과 순이를 사랑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순이는 제 인생의 큰 부분이었고 그 추억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이도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지요.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순이가 준비한 건강식단을 함께 먹으며 오늘 반찬이 맛있다고 이 나물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이는 기뻐하며 요리법을 설명해 줬지요. 가끔은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면 순이는 놀라면서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거실에 함께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방에 있었는데 이제는 나란히 앉아서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봤습니다. 순이가 드라마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도 한마디씩 거들었지요. 영순이처럼 수다스럽지는 않았지만 순이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두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십자말풀이 책을 사왔고 함께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제가 답을 못 찾으면 순이가 힌트를 주며 기다려줬지요. 답을 맞히면 순이가 손뼉을 치며 잘하셨다고 했습니다. 경로당도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순이만 가거나 저만 갔는데 이제는 둘이 함께 갔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두 사람 사이가 좋아 보인다며 부러워했지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서먹했는데 이제 진짜 부부 같다고 말했습니다. 순이의 조카도 만났습니다. 젊고 밝은 청년이었지요. 삼촌이라고 부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식단표를 다시 점검해주고 어떤 운동이 좋을지 조언해줬습니다. 순이 고모가 정말 열심히 알아보셨다며 저를 많이 걱정하신다고 말했지요. 아들과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순이가 얼마나 저를 위해 애썼는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안도하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순이에게 고맙다고, 아버지를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지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영순이 사진을 침실에서 거실로 옮겼습니다. 순이에게 괜찮냐고 물었더니 좋은 자리에 모셔두시라고 했습니다. 거실 선반에 사진을 놓고 그 옆에 순이와 제 결혼 사진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영순이를 배신하는 것 같았던 죄책감이 사라졌지요. 영순이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순이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지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민수 씨. 저도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고맙다고,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순이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제게 기회를 주셔서요.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예전에는 각자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순이를 의심하며 보낸 그 시간들이 후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오해와 갈등을 거쳐야 진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7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순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조용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없는 헌신이 있다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말이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순이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녹여주는 것 같았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진짜 우리의 집이 되었다고, 순이와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금자리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지만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순이 옆에 섰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순이가 놀라며 웃었습니다. 그냥 옆에 계셔주세요. 그렇게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지켜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인연이었지만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시간이었으니까요. 따뜻한 밤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